여러분들이 신사원이라면 과연 대기업의 을 지키지 않는다고 경부족합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직도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검색하셔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원래 법률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쪽의 입장은 기업을 죽이는 법이다. 또 다른 쪽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다. 등등의 입장도 아마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언론에서 해석해주는 요약본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해석해 드릴 텐데 왜 노란봉투법인지는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원들은 이런 법규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객분들께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겠죠. 우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면 이 법의 개정 사유와 법규에서 어떤 점을 원하는지 파악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대표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이죠.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노동조합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약 470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2025년 10월에서야 회사에서 소송을 취하했지만 제3자가 볼 경우 이러한 소송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죠.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 노동자에게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하나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 노동자 22명이 임금 30% 인상과 노조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노조 간부가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옥새 파업까지 진행하며 파업은 51일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회사는 선박 건조 중단으로 8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오션은 3년 넘게 끈 이 소송을 결국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파업을 이유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기로 했고 양측은 재발 방지와 건전한 원하청 노사관계 정착에 함께 노력하기로. 노사 합의문에는 파업 등을 비롯한 조선하청 지회 활동에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하하고 조선하청 지회의 유감표며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의 합의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합의는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한 노란봉투법 통과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에선 노란봉투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합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나오션의 단체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는데 하나오션 측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에서 진행됐던 51일간의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파업을 계기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참혹한 노동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조선소에서 수십 년 숙련공으로 일했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도맡으면서 임금 체불 위기에까지 내몰려야 하는 불안정한 하청 노동자의 삶은 지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청의 직접 고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필요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의 작업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장비로 대우조선이 수주한 배를 짓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하고 직접 교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청 대우조선이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채 제대로 하도급 대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뉴스타파가 만난 여러 전현직 하청업체 대표들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하청 노동자 인건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결국 하청업체 대표들마저 신용 불량자로 전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거제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건호 씨. 과거 그는 대우조선해양에서 29년을 일했던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83년 3월 7일 날에 신입사원으로 대우조선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거의 29년을 대우조선의 마지막은 부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2012년 어느 날 박 씨는 회사에서 폐업하는 하청업체를 인수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외주 계약팀에서 내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좀 맡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왜 대표님한테 제안을 했나요? 내가 관리를 했던 공정이기 때문에 나를 내에서는 내가 혼자 시켰고요. 어떤 공정이었죠? 전기 설치 공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원 300명 규모의 하청업체 대표가 된 박건호 씨. 그게 수렁이었다는 건 업체 운영 1년이 지난 즈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때는 우리 외주업체한테 100% 이상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는데 막상 맡아보니까 1년 동안은 노임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주더니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금은 고사하고 노임도 줄 수 없을 정도로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어도 박 씨에겐 30억 가까운 빚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계약 해지에 그냥 관두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속했을까? 그게 지금 바로 계약 해지하면 이 30억을 갚아야 되니까 이때까지 누적된 게 은행에 빌리고 자기가 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데 지금 그만두면 신용불량자로 전부 다 자기가 혼자 갚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직원으로 18년, 하청업체 대표로 15년. 반평생을 대우조선에서 일했던 강장규 씨. 원청에서 한 20년 했죠?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예. 직영에 쭉 그 생산부서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넣고 가지고 한 200명까지 이렇게 데리고 지원 업무인 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모든 걸 빼앗겼고 임금체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로 사시다가? 예, 지금 신불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신불자로? 예, 20만 원씩 주고 이제 관리비 내고 그러고 이제 삽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지금 뭐 어떤 일을 못 하죠. 신불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내려 가서 네. 그 선임들하고 네. 전심부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선임들한테 공량을 얻어먹고 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뭐 저기 신용불량자고 그냥 일용직 같은 걸로 해서 예, 생활하고 있고 그 이제 아예 뭐 공작을 못. 그렇다면 2026년 3월에 시행된 이 노란봉투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파업 등의 쟁의 행위로 인해 기업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이 노조나 개별조합원에게 제기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의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게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간접고용이나 하청구조가 만연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인데요.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 영상에 대해서 아니 인증 알려주는 남자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대표이사를 만나는 자리가 많을 텐데 이 영상에서 대놓고 노동자의 편을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모든 입장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의 편을 듣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심사원은 대기업 총수이거나 대기업 경영진과 만날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개 소시민이 대기업 총수의 입장을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는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일반 근로자거나 혹은 그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확률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전 정부에서는 여러 번 반려되었지만 정권이 바뀌며 제정되었죠. 제 채널에서 정치 얘기는 잘 하진 않겠지만 정권에 따라 어떤 시각으로 그들이 정책을 풀어나가는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트이고 리스크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ISO 45001 인증심사 시에도 이 노란봉투법이 관련이 있는지 그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시겠죠?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인증을 유지할 때 심사원들이 해당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심사원이 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나? 왜 부적합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해당 사항에 대해 점검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심사원이라면 과연 대기업의 노란봉투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경부적합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대기업이라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증기관은 정부기관이나
경찰처럼 법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또한 인증심사 시 법규 준수를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이 인증심사의 목적이 아니고 기업의 적용 대상 법규 및 규제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심사의 목적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대기업 심사 시 주로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들도 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는 근로자들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로가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복잡한 내용임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번창하세요.